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세안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전동민 평가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총 24차 시에 걸쳐서 부동산 감정평가의 실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강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면요. 총 7편 24차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처음에 제가 부동산 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목표인 감정평가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이해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부동산 학에 대한 이야기가 2차시 정도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들으시는 부동산 학처럼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중에 그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담보 감정평가와 경매 감정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감정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총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정평가의 영역을 크게 보면은 이외에 담보나 경매나 보상 외에도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담보와 경매, 보상을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 아마 그 전반적인 감정평가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접하게 되시는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은 거의 준전문가적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나 경매 감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또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특히 담보나 경매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하게 될 내용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학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요. 부동산 학은 총 2차 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의 이해고, 두 번째가 부동산 시장의 이해입니다.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동산들, 쉽게 말해서 소비재 같은 상추나 배추나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보일 수 있는 우유 같은 동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없을 겁니다. 왜 유독 부동산에만 감정평가라는 제도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강을 하시고 또 저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이해하시려면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감정평가가 왜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왜 감정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가를 이해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담보나 경매나 보상에 대해서 실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라든지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보면 먼저 민법상의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듣게 되실 건데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는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법률상에는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의 부동산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법 99조를 보시면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가 동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에 보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물건이나 채권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물건에서도 그 나뉘어지는 걸 보면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물건이 있고 동산에만 적용되는 물건이 있고 이렇게 개념이 확실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보시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방법이라면 소유권이나 어떤 기타 권리를 외부에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로 되어 있고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방법으로 인해서 어떤 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나누어지는 거고요.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토지는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밟고 서 계신 부분이 토지고요. 거기에서 정착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착물이라면 토지와 그 뿌리가 붙어 있는 걸 말하겠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건물이나 아니면 주택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토지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뭐 자동차라든지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토지와의 견연성이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만 저희가 정착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돼야지만 부동산으로 개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개념을 보면요. 부동산이란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와 연결되고 있거나 토지와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그 이외의 것은 동산으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통념상 토지와 견연성이 인정되어야지만 부동산으로 인정을 될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뭐 자동차라든지 일시적으로 토지에 있다가 그게 어떤 사회통념상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는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외적으로 부동산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데요. 수목도 모두가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법률상 등기된 임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부동산 외에 보시면은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을 보면은 이렇게 이 외의 물건이지만 동산이지만 이 이외의 물건은 동산입니다. 동산이지만 부동산으로 의제해서 부동산처럼 보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의제부동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임목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공장저당법 그 등등을 보면은 이것은 동산이지만 민법에 우선하여 부동산으로 본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민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민법보다 우선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임목 같은 경우 그냥 땅 위에 묻어있는 임목이 아니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목 등기부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시는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표제부가 있고요.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표현하기 위한 건데 임목도 등기된 임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로 그 임목 등기부가 있어가지고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공장저당법에 의해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그리고 어업권 및 저작권, 공업소유권 그리고 기타 이런 권리들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다 등기부와 같은 어떤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동산과 같이 어떤 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갑구, 을구가 나눠져 있어서 그거는 을구라는 말은 저당권,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현하는 그 등기부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임목이나 광업권, 공장재단 이런 데도 을구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물권에서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및 그 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동산이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린 임목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수산업법, 선박등기법, 항공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동산이지만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개념보다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개념의 부동산은 광의의 개념이 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동차도 등록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구청에 가셔가지고 소유자분들을 다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의 등기부와 같이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압류나 가압류도 다 걸 수가 있고요. 이게 다 특별법에 의해서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을 부동산과 같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저당권이 설정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부동산 가격공시법상에 나와 있는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가격공시법을 보시면요. 감정평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3차 시에 감정평가의 기본 이론에 감정평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는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감정평가의 대상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일이라고 해놨고요. 저희가 이거를 토지 등,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겠죠. 여기 등에 뭐가 들어가냐 문제인데 요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선박 항공법이라든지 이런 데 의제되는 동산이지만 부동산으로 의제되는 그 자산들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단지 여러분 개념상에 있는 토지와 건물만이 아닌 어떤 항공기라든지 선박 그리고 나중에 감정평가 실무에 가면 나오겠지만 광업권이라든지 어권 이런 것들도 부동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 하시면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던 거와 지금 제가 계속 24자시 동안 말씀드릴 부동산의 개념은 다소 틀리다는 거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으니까요. 그럼 부동산은 어디까지가 부동산이냐? 그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인데요. 먼저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토지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개념이 있을 겁니다. 공간적인 범위가 있을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이게 지구 중심이라고 보면은 토지를 소유한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본다면 지구 중심의 이 지표에서 지하까지겠죠. 지하와 지상까지 포함하는 이런 공간적 범위가 토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여기에 뭐 지하 뭐 1000km, 뭐 100km 이런 데 밑에 누가 뭐 땅굴을 뚫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토지 소유권을 침범받았다고는 말씀을 안 할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는 그런 공간적 범위만 저희가 토지 소유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상 위에 지표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지표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하.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으면 지하 부분도 이렇게 지으실 수가 있죠. 아니면 뭐 지하에 어떤 광물을 채취하신다거나 그러실 때도 지하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중도 분명히 토지의 소유권 범위에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내 토지 지상 위에 뭐 미국에서 쏘아 올린 콜롬비아호가 지나갔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미국이 내 토지 소유권을 침범했다라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회통념상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상권이나 공중권이나 지하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위에 고압전선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공중권을 침해받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저희들이 3만 볼트, 5만 볼트짜리 고압선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전력에서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권 자체를 뭐 보상처럼 뭐 수용을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실제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또 밑에 건물이 있는데 이 공중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고 해서 내 건물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는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고압선이 지나가면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실제로 많은 보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하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뭐 그런 경우가 물론 있겠지만 집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도시철도공사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사용권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런 손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만큼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상부터 지하까지 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만 소유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그 민법상의 정의를 말씀드릴 때 부동산과 동산이 틀린 점이 부동산은 등기로서 공시를 하는데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죠. 만약에 제가 뭐 새우깡을 하나 두고 있는데 이 새우깡을 옆 사람한테 주면은 그거는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물론 내가 산 새우깡을 뭐 옆에 사람이 훔쳐가고 이러면 틀리겠지만은 하지만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나중에 부동산의 특징에서 나오겠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어떤 권리를 설정할 때 점유나 이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권리를 증표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부동산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소유권이겠죠. 소유권이 개념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를 빌려서 쓸 수 있는 권리, 뭐 임차권이라든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같은 권리의 어떤 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을 평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개념을 자세히 보면은 부동산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말한다면은 또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평가하지만 소유권이 아닌 어떤 전세권을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지역권, 지상권, 부동산은 권리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단지 부동산을 평가한다는 말도 자세하게 나눠보면은 어떤 권리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소유권이라든지 뭐 저당권, 지역권 이런 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이겠죠. 왜 민법상에 있는 물권을 규정하고 있냐면 그건 즉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런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나 어떤 전세권이나 이런 거를 표시를 하려면은 뭐 점유나 이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들의 결합체고 그거를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을 등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물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자세하게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지역권을 평가할 수도 있고 지상권을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또 근저당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개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법에서는 크게 채권과 물권으로 나눠져 있죠. 제가 물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권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떤 이렇게 부동산은 권리의 묶음이고 그 권리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게 저희 일이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물권에 대해서 다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권에는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집니다. 물권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뭐 또 신문이나 아니면 일생활 하시면서 많이 겪으셨거나 많이 들으셨던 내용들이실 겁니다. 여기가 뭐 어떤 뭐 공인중개사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본권에는 또 소유권과
제한 물건으로 나뉘고요. 제한 물건은 용익 물건, 담보 물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담보물건은 담보물건 하니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담보감정평가 실무에서는 여기랑 많이 연관이 되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렇게 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나눠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개념상 편해 오시죠? 소유권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타인의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내가 모든 권리를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원천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담보감정평가를 가서 여러분들의 집을 평가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집의 소유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물권을 보시면 이 제한물권이라는 거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을구에 설정이 되는 거겠죠.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제한물권은 을구에 대해서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물권입니다. 등기등본에 을구가 깨끗하다면 그거는 아주 깨끗한 소유권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런 권리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조금씩 제한을 받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용익물권을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습니다. 교환가치란 말은 쉽게 말해서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저희가 부동산을 보유했다가 나중에 대팔 때 어떤 그렇게 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게 교환가치라 할 수 있고요. 부동산은 부동산 특징 중에 하나지만 부동산은 어떤 교환가치 외에 저희가 그 위에서 땅을 밟고 서서 사용할 수 있는 또 권리가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담보물권은 교환가치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용익물권이 사용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도 분명히 이런 권리들이 없으면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권리들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사용하는데 어떤 이 권리를 설정한 사람들한테 소유권 일부를 양보해야 되는 그런 권리들을 말합니다. 전세권은 아시죠? 전세권 여러분들 전세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보통 전세라고 말하는 거는 그 물권에서 규정하는 전세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부동산의 을구에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어야지만 그거를 전세권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를 사시는 거는 물권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아니고요. 그거는 채권에서 말하는 어떤 채권관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떤 보증금을 내고 살지만 그거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그 소유자분한테 채권관계가 있는 나중에 채권에 의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주거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물권에 우선하는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물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런 권리들을 항상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조차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들 전세권을 설정하시면 거기에 살려고 전세권을 설정하시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확정일자를 받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닌 채권이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니까요. 그리고 지상권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은행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에 근저당권 설정하실 때 항상 지상권을 설정하시죠. 지상권이란 지상, 말 그대로 토지 위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역권 같은 경우는요.
지역권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도 등기부 등본을 보는 게 거의 일인 사람인데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역권의 예를 든다면요.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제 집이 이렇게, 제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앞땅까지 사면 좋겠지만 여기는 남의 땅입니다. 남의 땅이고 이 사람은 절대로 땅을 팔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계약에 의해서 지역권을 설정합니다. 내가 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의 토지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되면은 이 권리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토지를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소유권의 제한을 받게 되겠죠.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통행지역권이나 뭐 어떤 그 시골에서 뭐 물을 대기 위해서 수로를 열기 위해서 내 땅에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수지에서 물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사람 땅 이용해야 된다면은 어떤 수로 지역권 같은 게 설정이 됩니다. 지역권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이 통행지역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어졌는데 담보물권이죠. 말씀드렸듯이 교환 가치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지는 게 담보권이고요. 거기서 저당권. 24자시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아마 제가 반 정도는 저당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부동산의 평가는 권리의 평가이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저당권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저당권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제공된 권리로서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일반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채권 채무 관계로 이루어지고요.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채권 채무의 관계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좀 구별하시면 될 건데요. 은행에서 대부분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일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은 혹시나 제가 은행에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게 5천만 원 확 갚아가지고 채무가 제로가 됐는데 제가 나중에 또 돈을 빌리고 싶다 해서 5천만 원을 빌렸다.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은 따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이 이런 계속된 채권 채무 관계가 3번 일어났죠. 이 전체를 담보하게 되고요. 일반 저당권으로 설정했다면 5천만 원을 빌리셨다가 갚았을 때 일반 저당권을 해지하셔야 되고 다시 빌리실 때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런 차이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경매를 접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유치권 문제는 경매에서 특히 어떤 공사 중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왔거나 그런 경우에 항상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경매 낙찰가가 엄청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유치권을 파악 못하셔가지고 경매에 섣불리 뛰어들으셨다가 낭패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가 그 물건을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변제 시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 건물 생산자본부 건물을 지었는데 생산자본부가 갑자기 궁해져가지고 저한테 돈을 안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그 채권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생산자본부한테 제가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공사 대금을 주기 전까지 나는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라 보시면 되고요. 질권은 동산에 대해서만 설정이 되는 건데요. 그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당포처럼 돈을 빌려줄 때 전당포 가시면은 이렇게 시계를 맡기시고 돈을 빌리시죠. 그리고 돈을 안 갚았을 때는 그 시계는 그분이 팔아가지고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런 채권 채무 관계를 동산에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 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질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동산에서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실제로 소유권이겠죠. 소유권의 평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이외에 전세권이라든지 뭐 지상권,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완전한 소유권이 있는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가치가 틀리겠죠. 그렇게 독립적으로 저희가 평가는 하지 않지만 소유권을 평가할 때 감안하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강의를 듣는데 이 정도 권리가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요, 자연적인 특성과 인문적 특성, 기타 특성으로 나눠지는데, 기타는 말 그대로 기타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자연적인 것과 인문적 특성. 부동산은, 토지는 어떻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죠. 자연적인 산물입니다. 그런 산물로서 생기는 특성이 있을 거고요. 그런 토지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또 소유권을 이전하고 어떤 다양한 자연적 특성을 깨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개발도 할 수 있고요. 매립을 해가지고 없던 땅을 만들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해서 자연적 특성은 자연의 산물인 그런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을 말하고요. 인문적 특성은 이런 자연적 특성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자연적인 물건으로만 저희가 부동산을 규정해버리면은 감정평가라는 것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어떤 이런 거를 완화해줌으로써 어떤 토지 자체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물건을, 토지를 떼가지고 줄 수는 없지만 인문적 특성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 이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지역권, 지상권도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자율적 특성으로 첫 번째, 고정성.